안녕하세요. 레츠코 피아의 피아짱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험 이러면 망합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실제로 그 피아 시험을 보시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의 그 주관식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험에 대한 이해 부분, 그 다음에 망하는 주관식 답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험에 대한 이해 부분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개념부터 그 객관식, 주관식 시험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념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탈인 privacy.go.kr에 가시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여러가지 개념, 그 다음에 교육교재, 법령 등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개인정보의 영향평가 개념은 오른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 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에 시스템의 구축 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미리 조사, 분석, 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거나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미리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미리미리 개선하는 그런 체계나 분석 체계 절차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및 건수 부분입니다. 그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4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만 건 이상 처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민간정보나 고유식별정보 같은 용어는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민감정보는 뭐 병적 이력이라든가 정치적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운전면허라든가 등등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5만 건 이상 처리가 되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연계 결과가 50만 건 이상 부분입니다. 즉 내가 수집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만 건을 수집하고 있는데 다른 쪽 시스템 또는 다른 정보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하는 정보가 50만 건 이상 있고 그 정보를 갖고 와서 제가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가 연계 결과가 50만 건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파일이 100만 건 이상 부분입니다. 즉, 뭐 개인정보라고 하는 어떤 A 사람의 뭐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것들이 100만 건 이상 내가 수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영향평가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에 1번, 2번, 3번에서 말씀드렸던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기관의 장이 우리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 건수를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2024년도에 그 나라장터에서 제가 좀 한번 그 갖고 왔던 것 같은데 대략 뭐 30여 건 정도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 대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한다면 그보다는 좀 훨씬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 인력의 그 자격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인정보 영향 평가에 관련 고시 별표 1번에 보면 그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이 총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1년 이상의 개인정보 영향 평가 관련 그 업무 수행 경력이 좀 있어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은 5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정보통신 직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그 기사 자격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보관리 기술사, 그 다음에 뭐 정보처리 기사, 뭐 정보보안 기사, 뭐 이런 자격증들이 있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보통은 이제 그 정보처리점 이제 감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감리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시사라고 그래가지고 공인정보 시스템 이제 감사사, 그 미국 자격증이죠. 그 시사 자격증이 있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그 보안 전문가죠. 그래서 CISSP 자격증이 있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피아 쪽 그 심사원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준이 그 별표 1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CPO 포럼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 관리사 자격증, 통상 CPPG라고 하는 이 자격증이 있으면 그 전문 인력으로 그 자격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교육 신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그 피아 시험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갖다가 받으셔야만 그 실제로 그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1년에 2번 받는데요. 그 지금 아직 25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와 해서 그 정확히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그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4월 달이랑 8월 달에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증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차례 인증시험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전문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론 교육가 있고, 그 다음에 실습 교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 교육은 3일 정도 이론 교육을 받고, 실습 교육은 이틀 정도 이제 실습 교육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험을 갖다가 이제 접수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실습을 고려해 가지고 그 3가지로 이렇게 그 접수를 받을 때 그 3차시로 나눠서 접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증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면은 그 교육을 받는 다음 차수의 그 인증시험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연도까지 해가지고 1년 이내에 3차례의 그 인증시험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만약에 떨어지시면은 그 교육을 갖다가 다시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교육 신청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 교육 신청이 이제 마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10시 정도에 그 인증시험에 대한 사이트가 열리는데, 그 30초 내에 보통은 접수가 마감이 되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1분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접수가 끝나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떨어지는 것보다 인증시험의 교육에 대한 신청 자체를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할 때 좀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좀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만약에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1년 이상의 영양평가 관련된 그 업무를 했다라는 증빙 경력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하고 나면은 그 평가기관에서 그 내 자격증이라든가 그다음 경력증명서가 적정한지를 보고 적정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실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제 교육 안내가 되고요. 교육이 다 만료가 되면은 그 인증 시험을 갖다가 그 1년 내에 3회 응시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표 및 그 준비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12시 30분 전에 이제 수험장에 입수를 하셔야 되고요.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대략 30분 정도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의 시험과 좀 다르게 보통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1교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4과목을 본다라고 하면 각각의 과목을 보고 쉬는 시간을 갖고 다음 과목을 보고 쉬는 시간을 갖는 데 비해서 피아 시험 같은 경우에는 1과목이랑 2과목을 한꺼번에 시험지랑 답안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1과목이나 2과목을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 보는 시간은 대략 이제 90분 정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3과목이나 4과목을 또 한꺼번에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간이 대략 150분 정도, 2시간 반이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이제 종료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그 시험 문제 개수에 비해서 시간은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각 교시별로 대략 한 30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이제 준비물 측면에서 보면은 그 신분증과 검은색 볼펜, 그 다음에 컴퓨터용 사인펜, 그 다음에 음료수 이렇게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교시부터 이제 3교시까지 1과목부터 3과목까지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은 그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답안지에다 이제 마킹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용 사인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관식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주관식 쓸 때 검은색 볼펜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추가 준비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뭐 정확히 몇 명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4,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강당이 있고 그 앞부분에 기본적으로 빔 프로젝트로 시계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보시면 되긴 하는데 그 옆자리라든가 여기는 그 시계가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제 수동 시계 같은 거 가져가시면 좀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시험 볼 때 그 답안이 틀리면은 그 답안을 갖다가 그 테이프형 화이트로 이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지참을 안 하면은 손을 들면은 그 감독관이 그 수정 테이프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긴 하는데 그거를 갖다 일일이 계속 손 들고 받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테이프형 화이트를 좀 지참해 가시는 거를 좀 권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험 합격을 위한 이제 필수 조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적인 국가고시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들이 대부분 많은데, 피아 시험 같은 경우에는 80점이 넘어야 합격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좀 시험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에 대략 한 600명 정도 시험이 보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은 한 30명 정도. 그래서 1년 그 누적 치료 봤을 때 한 5% 정도가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1과목부터 3과목까지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평균 80점을 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아무리 잘 맞아봐야 85점, 그리고 대부분 뭐 80점이 좀 안 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을 쓰는 요령, 그 다음에 문제별로 대처하는 방법만 좀 제대로 익숙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고득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단에 보면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객관식이 9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주관식이 60점을 맞는다든가 객관식이 80점 맞는다라도 주관식이 70점 맞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객관식이 70점밖에 안 나오더라도 주관식이 한 95점 나오면은 그 평균 80점 이상으로 좀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객관식에서 고득점을 바라시는 것보다는 주관식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주관식을 쓰는 방법을 갖다 좀 익히시고 그거를 통해서 그 주관식을 갖다가 이제 고득점 맞으시는 게 좀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시험에 대한 그 총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험 자체에서 법령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으나 그 내용에 대한 그 이해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 자체를 놓고 답을 구하는 거는 전체가 100%라고 하면은 20%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사례를 주고 사례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학습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시행령, 안전성 조치 기준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지선다형을 보면은 그 답을 좀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재가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을 받으면 전문 교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문 교재를 갖다가 좀 자주 반복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수행 안내서나 사례를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1과목부터 3과목까지 그 3과목으로 나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과목은 총 20문제라서 총 60문제가 그 60점이 이제 만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나오고요. 2과목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3과목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론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IT 기술을 좀 오랫동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은 생각보다 좀 쉽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 법을 갖다가 좀 하신 분들은 그 개인정보 보호법은 좀 쉬운데 그 안전성 조치 확보 기준 이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예시로 제가 좀 써봤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이라고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것들이 이제 답이실지.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사지선다형이 됐던 오지선다형이 됐던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이제 그 올바른 것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중에서 뭐 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답은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그 주관식 부분입니다.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 총 5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1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또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답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가로를 집어넣고 가로에 맞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답을 하는 그런 유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문제부터 4문제까지 이제 서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제가 좀 예시를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A4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그 어떤 사례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문제점이나 개선안 아니면은 뭐 도출 방법 아니면은 어떤 이런 형태로 뭐 답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번 문제부터 4번 문제까지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5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책자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책자 자체가 보통 한 20에서 3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를 주어지고 그 책자 안에서 어떤 문제점 2가지를 찾는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페이지나 3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내가 일일이 읽고 어떤 답을 찾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중요 포인트가 있어서 중요 포인트별로 내가 좀 찍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빠르게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